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단열 및 결로, 피난 및 탈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열 및 결로에 보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T1과 T4가 있죠. T2 내부의 재료를 T2, T3라고 하면 이제 외부, 이제 내부라고 가정했을 때 외부의 온도는 높죠. 내부의 온도는 낮고,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여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T1의 온도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L1, L2, L3 이렇게 이제 재료의 이제 두께가 있고, 재료에 따라서 외기에 면한 부분의 재료에 의해서 온도 곡선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또 T2에 의해서 L2의 두께에 의해서 T2의 곡선도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또 L3 두께의 T4의 곡선도 온도가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기에 면한 부분과 T1의 온도와 T4의 온도 차이가 이 정도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온도의 곡선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열 성능이 낮으면 온도 곡선은 이렇게 완만할 거고, 온도 곡선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단열 성능이 있어서 온도의 차가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럼 전체 이제 열량을 보면 Q1, Q2, 이제 Q3가 되겠죠. 온도가 재료를 통과하는 열량을 Q1, Q2, 이제 Q3라고 하면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총 열량을 이제 QCD로 해서 전체 이제 열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이 외부에서 내부로 통과하는 이런 거를 열 관료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재료에 따라서 저항값이 틀리겠죠. 단열 성능이 높은 거는, 또는 재료가 두꺼운 거는 이제 저항값이 크겠죠.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는 열 관료율 자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열 관료율은 열 저항분의 1로 이제 표시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크게 되면 열 관료율 자체는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 관료율이라는 거는 내 외부의 1도의 온도 차에 대한 벽체의 이제 통과 열량입니다. 단위 1시간당 단위 면적이 1제곱미터의 벽체에서 통과하는 이제 열량을 열 관료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곡선에서 우리가 외부와 내부의 이제 재료에 대한 것들을 요 L1, L2, L3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열 저항률이 커지겠죠. 그럼 이제 곡선이 경사가 심해집니다. 또 건축 재료의 자체에 저항값이 커지면 곡선 자체가 경사가 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전체 열 용량이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올 때 두께와 저항값이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는 차이가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체 열량을, 그래서 T1과 T2의 차가 많이 나는 거는 열 관료율이 낮다. 열 관료 저항값이 높다. 온도 차가 이제 많은 거는 열 관료율이 이제 낮다. 저항값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료를 쓸 때 이제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가 심하죠.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외부의 이제 온도 차가 외부는 높고 내부는 낮고, 그래서 외기의 온도, 따뜻한 또는 더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해야 되는 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가 온도가 낮고 내부가 온도가 높죠. 그래서 내부의 따뜻한 온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된 색깔이 이제 단열재인데, 이 단열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단열재의 두께를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전도성이 높은 거, 온도가 빨리 전달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열 전도율이라고 하죠. 열을 빨리 전달하는 거를 이제 열 전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외부의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저항값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이제 낮을수록 저항값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 저항이 높을수록 저항값이 높아야지 온도에 대한 거를 이제 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열 관료율이 낮을수록 이제 좋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 전도율과 열 저항값과 열 관료율, 이런 거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정의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되는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냉장고에서 이제 얼음물을 꺼내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요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온도하고 이 찬물이 갖고 있는 온도 차가 15도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생기게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물방울이 생기는데, 물은 이제 점도성이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벽면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도 벽면의 안쪽과 바깥쪽에 온도차가 15도 이상 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로가 이제 발생이 되는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단열재도 외단열과 내단열이 있습니다. 이 온도 곡선을 좀 보면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외부라고 하고 여기 이제 벽체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단열재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 콘크리트나 또는 조적 벽체, 이제 벽돌 같은 경우에 온도차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게 온도 곡선이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설치가 되면 외기에 면한 벽체의 이제 단열재의 온도하고 내부의 표면에 닿는 온도하고 온도 곡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단열재의 외기에 면한 부분의 벽체의 바깥쪽에 이제 단열재하고 온도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 단열재 두께만큼의 차이에 의해서 내부의 단열재의 표면 온도와 외기에 면한 부분의 벽체의 온도차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는 거죠. 두께에 의한 차이가 이제 온도가 많아지다 보면 내부 쪽에 이제 결로가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단열을 보면 단열재가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자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의 온도 곡선이 이렇게 이제 극경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벽체와 표면의 외부 쪽의 벽체와 내부 쪽의 벽체의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온도차가 이제 적게 되면은 이제 결로가 이제 적게 생기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내부의 이슬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차가 작다 보니까 결로의 발생이 이제 줄어들고 단열재 두께만큼의 두께에 의해서 내부의 표면과 외부에 만나는 부분의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결로 발생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주택에서 이제 결로 발생되는 요인 중에 대부분이 내단열로 돼서 표면 결로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거나 벽면과 실내 수증기량의 온도차가 많은 경우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보통 재료를 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외부고 내부라고 했을 경우에 외장재, 또 콘크리트, 단열재, 석고보드, 벽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이럴 경우에 단열재가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있죠.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석고보드, 벽지. 단열 곡선이 이 외기에 면한 부분의 단열재와 콘크리트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단열재에서 외기에 면한 재료의 면한 부분하고 내부의 석고보드라든지 이제 벽지의 면한 부분의 단열재 그 사이의 온도차가 심하게 되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단열재의 표면에 바깥쪽하고 안쪽에 온도차가 이제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석고보드, 벽지 이런 데서 먼저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단열재 내부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고 그 요인들이 이제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또 외장재 바로 안에다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온도가 외장재를 이제 통과하지만 외기에 면한 온도가 이제 외장재에서는 거의 완만한 이제 곡선을 그리고 단열재에서 급한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내부 콘크리트 벽면, 석고보드 이제 벽면이라고 할 때 콘크리트나 이제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 곡선은 심하지 않지만 단열재 표면과 내부의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로 발생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외기가 10도라고 했을 때 마감재가 있고 단열재, 이제 콘크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 가깝게 단열재를 설치했기 때문에 외기에 이제 면한 이제 단열재는 이제 완만하게 이제 곡선을 그립니다. 이 단열재에서 곡선이 이렇게 심하게 되죠. 그 얘기는 콘크리트하고 실내에 면한 부분의 온도차가 단열재의 표면하고의 온도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로의 발생 요인이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외단열과 내단열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결로의 발생이라든지 열 에너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건축물들이 실내에 결로가 발생되는 요인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단열재의 성능이라든지 또 단열재의 위치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을 높이려면 열 저항을 높이고 열 관료율을 낮추고, 그래서 콜드 브리지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드 브리지는 이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열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겨울 같은데 내부의 온도하고 외부의 온도에 연결하는 열의 열교 현상을 콜드 브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결로의 발생 원인과 이제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로가 발생되는 원인을 얘기를 했죠. 여기서 결로 발생의 원인을 또 살펴보면 햇빛을 받는 양, 일조량이라든지 통풍 이런 게 이제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단열재 설치가 미흡하거나, 이렇게 내단열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이제 설치를 했지만 열 관료율은 낮추고 열 저항값은 이제 높이는 그런 단열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설계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공사할 때 기밀 시공이 되지 않으면 또한 결로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콜드 브리지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힛 브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이 창가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단열재가 전체적으로는 잘 돼 있지만 일부분에서 단열재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열재가 미흡하게 설치가 됐다거나 하면 결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 발생의 피해를 좀 보면,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빨간 부분은 열이 손실이 좀 적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노랗게 돼 있는 부분들은 열의 손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단열재가 설치가 되고 또 이어지는 부분에 단열재가 설치가 됐는데 이은 부분들이 단열재의 성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틈새가 있어서 열교 현상, 콜드 브리지가 생기거나 이제 이런 예가 되겠죠.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를 바른 곳이 있다거나 벽지든지 페인트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리가 돼서, 또는 결로수가 낙하한다든지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되고, 또 곰팡이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열 전도율이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재료가 항상 젖어 있어서 열 전도율이 낮아야 단열 성능이 좋은데 습연 상태에서 재료가 이제 습하게 되면 열 전도율이 높게 됩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열 저항값이 작아지게 되고, 열 저항값이 작아지면 열 관료율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도 이제 감소가 된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대부분들이 이제 결로가 발생이 되고, 또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 결로 발생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할 때도 이렇게 이제 설계는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도 이제 기밀 시공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단열재를 설치하더라도 틈이 없이, 단열재는 전체를 다 단열을 해야 되겠지만 이어지는 부분에 단열 성능도 이제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열재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 상태의 기밀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잘 돼 있지만 이런 틈새가 벌어지거나 또는 틈새의 이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콜드 브리지, 열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콜드 브리지와 힛 브리지, 열교 현상이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드 브리지와 힛 브리지는 이제 같은 개념인데, 저온일 경우 외부가 저온이고 내부가 이제 고온일 경우에 이 단열재가 이렇게 내부에 내단열을 하고 내부에 단열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기에 면한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옹벽과 이제 슬랍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콘크리트에 대한 열 전도율이 옹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슬랍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의 고온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온이 만나서 이 모서리라든지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결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또한 내부의 온도가 이제 고온이고 외부가 저온 쪽으로 온도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열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콜드 브리지, 힛 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콜드 브리지와 힛 브리지를 저감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보면 내단열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벽이라고 하면 요 이제 벽이 만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60cm 이상씩 단열을 보강한다든지, 또는 외단열이 제일 좋겠죠. 외단열은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외단열은 이제 외부에 설치가 되는 거라서 열교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벽과 바닥 내부의 단열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하다 보니까 벽에 대한 단열을 이렇게 하고 바닥에 대한 단열을 먼저 하든지 또는 바닥에 먼저 단열을 하고 벽에 대한 단열을 했을 경우에 여기 이제 만나는 부분이 이제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단열을 바닥과 벽을 하고 이렇게 단열을 이제 보강을 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벽하고 보하고 이제 슬라브가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이제 단면 상태입니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단열을 하는 경우에 벽에 대한 단열을 이렇게 하고 볼을 따라가면서 여기도 이제 60cm 이상을 이제 단열을 해주게 되면 제일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힛 브릿지와 이제 콜드 브릿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60cm 이상을 보와 슬라브 이렇게 이제 단열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슬라브 단열 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우곽부 단열 보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의 구분을 보면 무기질과 유기질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유기질과 무기질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탄소 함유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기물, 무기물로 이제 구분합니다. 없으면 무기물, 있으면 유기물. 그 석유 원료로 생산되는 모든 재료들은 이제 유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연 석재 이런 원료로 만들어진 거를 무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무기질 단열재와 유기질 단열재 이제 종류를 보면 무기질은 미네랄, 그라스울, 실리카, 펄라이트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유기질은 발포 폴리스틸렌, 발포 폴리우레탄, 압출 발포 우레탄, 폴리에틸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미네랄울은 이제 천연 암석을 갖고 전기로 용해해서 만든 재료고 그라스울은 유리를 용융해서 만든 섬유 제품입니다. 폴라이트는 이렇게 뭐 진주석, 송지암 뭐 이런 천연 유기질의 암석을 팽창시켜서 다공질로 만든 거를 이제 펄라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질 단열재는 폴리에틸렌 이제 수지죠. 이런 이제 석유 원료를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단열재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티로폼이라든지 발포 폴리스틸렌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스티로폼을 얘기를 합니다. 폴리에틸렌 수지에서 발포제를 첨가해서 만든 단열재죠. 우레탄은 고분자 수지를 발포해서 만든 우레탄. 대부분이 이제 화학적인 성분을 갖고 이렇게 발포성 단열재를 만든 거를 이제 유기질 단열재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열재는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와 남부와 제주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단열 규정도 등급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의 종류의 기준을 보면 가나 다등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등급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경질 우레탄, PF보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나등급은 비드법 보온판 1종, 앞면 보온판, 유리면 보온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다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가등급과 나등급의 이제 큰 차이는 열 전도율과 이제 두께에 의한 차이를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설계할 때는 이 가등급과 나등급 이런 걸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열 전도율은 열 저항성이 크냐 작으냐 그거에 따라서 두께 차이에 의해서 열 전도율이 크냐 작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압출법과 비드법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를 보면 압출법이 이제 비드법보다는 열 전도 저항이 크다. 1호, 2호, 3호로 나눠져 있는데 1호, 2호, 3호 순으로 열 전도율이 낮다. 열 저항이 크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압출법 1호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제일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압출법과 비드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압출법과 이제 비드법을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제 겉모양으로 이해를 좀 하면 이렇게 그 스티로폴이 이 단면을 보면 알갱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게 이제 수지에 원료를 가열해서 용융해서 연속적으로 발포시킨 제품을 이제 압출해서 만든
그런 일반 이제 스티로폴을 압출법 보온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드법은 똑같은 이제 수지인데 원료를 가열을 시켜서 발포시킨 시간을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압축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소핑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아이소핑크를 보면 이제 알갱이들이 이제 보이질 않죠. 이런 것들을 비드법 보온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압출법 보온판이 비드법 보온판보다 단열 성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알갱이들이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압출법 보온판이 이제 비드법 보온판에 비해서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을 보면 이 단열재에 의한 또는 설치에 의한 단열재가 갖고 있는 열 저항이 큰 이런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이제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의 공간의 모서리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코너 부위, 상부가 되고 이제 하부가 되는 부분, 이런 데가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또 습하게 되고 공기 흐름이 가장 작은 부분이 이 모서리 쪽이 해당이 되겠는데, 또 모서리 부분은 우리 앞전에 봤던 그 단열재가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설계 시에 단열재를 이제 보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로가 발생이 되는 거는 시공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공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결로가 생기는 요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방울이 이제 이 표면에 생기는 거를 이제 표면 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벽 안에 골조체에서 습기가 발생되고 이제 결로가 발생되는 거를 내부 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단열재가 없는 경우 벽체 자체에 투습 저항이 이제 적은 경우, 저항이 적되는 거는 물기의 흐름이 잘 스며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열재가 없다 보니까 외기의 온도와 이제 내부의 온도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면, 실내에서는 이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외기의 온도하고 내부의 온도가 벽체에 의한 온도 공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완만하게 되면 벽면의 온도랑 내부의 온도랑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 이렇게 이제 이스처럼 물방울이 생기는 이제 이게 결로가 생기게 되고, 또 표면에 생기게 되는 이제 결로가 내부까지 침투가 돼서 이 벽면 전체가 젖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내부 결로,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거를 표면 결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는 표면 결로와 이제 내부 결로를 이제 동시에 이제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표면 결로만 이제 생기는 경우는 이 투습 저항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단열재가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표면 결로가 이렇게 생긴다. 이제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면 이 단열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께가 낮다든지 저항값이 낮아서 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기에 의한 접촉 그 온도가 이 단열재에서 온도 차이를, 그렇게 온도 곡선이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돼서 온도 차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단열재 실내에 면하는 부분하고 이 골조에 면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단열재의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벽체에 의한 온도가 이 단열재랑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벽면에 실내와 이제 외부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 이거를 이제 표면 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했을 때 제일 좋은 예는 단열재도 두껍고 열 저항값도 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로가 없겠죠. 그럼 이제 골조 자체에서도 내부의 결로가 안으로 이제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뽀송하고, 또 단열재도 열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항상 실내에 벽면이 처음의 상태 그대로 이제 실내의 환경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단열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내의 환경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설계에서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이 단열재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결로가 발생되는 이제 요인은 단열재를 이제 보강한다든지 콜드 브리지를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단열재는 설치를 했지만 이 벽체가
외기에 의한 온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결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단열, 중간단열, 내단열 이렇게 봤을 때는 외단열이 제일 단열재 설치로서는 제일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외단열을 설치 못하는 경우로 하면 중단열이라든지 내단열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콜드 브릿지 또는 히트 브릿지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한번 결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콘크리트라고 했을 때 물이 계속 이렇게 스며들다 보면은 콘크리트 안에는 이제 철근이 있죠. 이 철근이 있게 되는데 그 철근이 이 물에 또는 산소에 또는 외부 공기를 접촉하게 되면 산화를 하게 됩니다. 산화를 한다는 거는 부식이 진행한다는 거죠. 철근이 부식이 되면 부피 팽창을 합니다. 부피 팽창을 하게 되면 골조에 콘크리트에 이제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크랙이 커지게 되면 그 공간이 벌어져서 계속 철근은 이제 녹슬게 되고 또 녹슬게 되면 그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갖고 있는 응력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하고 철근은 이제 인장력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구조체를 형성하고 강도를 유지하는데 서로 다른 응력을 부담하고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 이걸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응력을 부담하고 있는데 철근이 응력을 제대로 부담을 못하게 되면 골조 자체는 응력을 다 제응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제 불안하게 되고 또 그 건물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대단한 결과에 의해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결로에 의해서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제 단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창호에 대해서도 우리 창호가 설치가 되면 이제 벽에 설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유리창도 또한 외기와 이제 직접 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창문은 환기를 해야 되고 또 채양을 위해서 햇빛이 투과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가져야 되겠죠. 첫째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은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이제 햇빛이 차단돼야 되고 그런 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또 여름과 겨울에 대해서 열을 또 차단을 해야 되죠. 이런 기능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쪽보다 이제 좀 춥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열 기준도 남쪽보다 제주도보다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단열재의 기준이 높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창호도 이제 마찬가지로 열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 사용도 이중유리라든지 삼중유리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유리가 3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삼중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층유리는 이제 밀폐된 두 장의 이제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를 집어넣어서 온도차가 생기더라도 여기 이제 결로가 생기지 않게 만든 유리를 이제 복층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햇빛에 의한 이제 복사열을 이제 차단하는 로이 복층유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의 표면 온도를 보면 일반 복층유리하고 로이 복층유리하고 또 이 내부를 진공유리라든지 또는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어서 아르곤 복층유리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22mm, 27mm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이 표면 온도의 차가 13도, 15도, 17도 외기 온도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내 온도를 2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22mm는 13도, 로이 복층유리는 15도, 27mm는 19도. 유리가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의 표면 온도는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외기의 온도를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 자체의 두께도 있겠지만 공간의 두께를 크면 크게 해줄수록 열을 많이 차단을 한다. 그래서 일반 복층유리와 로이 복층유리 또는 이 공간을 크게 해주는 이제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는 그 진공 복층유리 이렇게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 유리창에 생기는 표면의 결로를 막아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단열 창호에 대한
결로를 차단하는 이런 유리도 설계 시에 꼭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공사할 때 이 창틀에 의해서 벽체와 창호가 만드는 부분의 이제 기밀성은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었었죠. 또한 이 창 자체에 이런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을 결정하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는 공간의 이제 실내에 있어서 여름과 겨울을 이제 봤을 때 공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증기가 또 실내에 고온의 다습한 이런 실을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간에 따라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이제 그런 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양이 많은 습기가 많은 이제 실도 형성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실과 달리 외부와 내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내단열을 이제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외기 온도와 내부의 온도에서 단열재를 두껍게 하면서 또 열 저항값이 높은 단열재를 쓴다 하더라도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습도가 많다 보니까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되면 응축수가 생기죠. 그 응축수가 이제 결로가 돼서 물방울이 돼서 물이 응축이 되는데 그 응축된 걸 이제 결로라고 합니다. 그 결로가 된 물방울들이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데 외부와 벽체에 의해서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이 습기가 생기고 이제 결로가 생긴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 결로가 생기는 그 물방울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단열재 안에 공간층에 습도가 있다라고 하면 결로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방습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어디에선가 이제 결로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결로가 모여서 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물을 빼줄 수 있는 그 방습층을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외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단열재가 있으면 이 공간을 띄워서 하부에는 이제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하부에는 결로가 생긴 물들이 밑으로 흘러서 배수가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방습층이다 이렇게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느 환경에 어떤 조건 하에서 이 결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가정을 해서 반드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층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이 벽면의 벽은 그 안에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층에 흙하고 만나는 부분의 골조와 내부의 공간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벽차가 있게 되는데 그 벽체의 중간에는 항상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로가 생기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꼭 반영이 돼야 되고 공기층이 있고 방습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부라고 하면 이 어디엔가는 통기 환기가 되게끔 또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이게 되고 잘 흘러가지 않는 부분은 또 썩게 되죠. 썩으면 또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도 결로가 생기지만 항상 통기 환기가 돼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또 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배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면 물이 생기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통기 환기에 의해서 벽면이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실내에 있어서는 이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창문이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자연 환기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공기의 또 온도 차에 의해서 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실내에 습도가 과하지 않도록 항상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연 환기와 이제 강제 환기를 설치하는데 이 강제 환기는 이제 전기에 의해서 또는 다른 열원에 의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연 환기는 실내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열고 닫음에 의해서 외부 공기하고 내부 공기하고 차이를 줄이고 또 실내에 과다한 습기를 발생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환기를 써서 급기와 배기
이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가고 실내에 이제 오염된 공기도 이제 내보내야 되겠지만 이제 수증기에 대한 것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 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은 이제 외기에 면한 부분도 있지만 외기에 면하지 않는 이제 실들도 있겠죠. 그런 실들은 자연 환기를 할 수 없다면 강제 환기를 해서 실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온도도 조절을 하고 오염된 공기라든지 이제 수증기량이 많은 경우는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실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라든지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내에 습기가 많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중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층유리도 예를 들었지만 창뿐만이 아니라 창을 지탱해주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스틸이라든지 또는 목재라든지 이렇게 이제 틀이 있겠죠. 틀은 항상 외기와 면하기 때문에 이제 단열이 돼야 됩니다. 이 목재니 스틸이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단열을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단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열바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요 알루미늄 색은 이제 목재처럼 보이지만 요게 이제 압출을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출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가 이쪽으로 설치가 되는데 왼쪽이 외기에 면한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내부에 면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유리는 복층유리라든지 로이 복층유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유리 자체는 단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유리가 끼워지게 되는데 유리는 단열 성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알루미늄 바가 단열이 안 돼 있으면 외기에 면해서 이 알루미늄은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이 차갑건 따뜻하건 간에 그 열기가 이제 내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선가 열을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단열층, 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험을 한 건데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놓고 상온에서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차갑다 보니까 물방울이 생겨서 이제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 아존에 의해서 단열이 되어 있거나 열을 차단하게 되면 이 상부의 알루미늄 바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단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전이 안 돼 있는 단열층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놓더라도 요 형태가 이제 요 형태인데 이렇게 전체가 결로가 생겨서 얼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고 요거는 이제 단열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각형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끊겨 있죠. 그래서 여기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놨더니 여기는 결로가 여기 생기고 이쪽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설치가 되면 외기에 면한 부분이 이제 열을 요 아존에 의해서 차단을 한다. 이 단열층에 의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유리와 알루미늄 바가 열을 차단하게 되면 여기 이제 외부와 내부의 온도의 저항값을 이제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열바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고 또 아존의 그 상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반드시 단열바를 쓸 때 어떤 단열바를 또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또는 알루미늄 바의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의 디자인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설치가 됩니다. 투 사이드, 포 사이드. 이거는 이제 네 면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두 면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이걸 투 사이드, 포 사이드라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또는 디자인에 따라서 단열 프레임을 단열 바를 디자인하면서 단열 바를 어떤 거를 설치할지 또 어떤 거를 이제 설계에 반영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내 환경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실내 환경을 항상 건강하게 또 쾌적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건물에 있어서 건물이 항상 좋은 조건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열재를 잘 써서 이 골조가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로수가 계속 건물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구조체 자체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공간에 사는 환경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의 수명은 단축되고 또 건물의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된다. 이 여러 가지의 이유의 전제 조건은 열기 현상이라든지 단열재를 설치를 하더라도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단열재의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든지 이중창의 복층률이라든지 로이 복층률의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물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부에 결로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생긴다라고 하면 공기층을 만들어서 배수로로 물이 흐르게끔 연결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 단열바처럼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반드시 생각하고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쾌적하고 또 환경의 영향을 최소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이제 좋은 설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은 재해로 인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이제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면 지진이라든지 뭐 산사태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죠. 요 전에 태풍이라든지 뭐 강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봤듯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어떤 재해가 온다 하더라도 건물로부터 최소한으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또는 피난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진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설계 하중을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라든지 해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해일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진판에 의해서 충격에 의한 그런 지진에 의해서 이제 해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미리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일이 어느 정도로 건물에 미치는 이제 영향을 봤을 때는 상상을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변의 지형이나 지세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산사태도 사전에 이제 징후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이 건물은 이제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건물이 지탱하고 충격에 의한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의 원전이 그 쓰나미에 의해서 원전 가동이 중지가 되고 원전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일에 대한 작은 영상 사진을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흙으로 더워서 쓰나미가 깊다요. super veda, super veda. 巨大い方がいいですよ。うわぁ。ほら、巨大い早く。うわぁ、冷た。ものすごい角流。うわぁ、すごいな。うわぁ、何これ。これは広い。市役所までまで来てくださいけども。来てナードこいだ。ナードこいだ。やべやべ、すげえ。船が流された。車沈んだ。車沈んだ。流され
가게 너머니 양반 이쪽에 가면 당가지 좀 보이다. 이쪽으로. 보이다. 저지자네 시작사니까.終わった。すべてが終わった。すべてが終わった。何これ。さっきの人は？さっきの人は？何これ。何これ。何これ。あれ。何これ。終わった。何これ、本当に。あ、それなんか入ってなかった。ありゃ。何？なんだよ、これ。ああ。何これ、本当に。同性図面。津波。何これ。ああ。お、人がいた？大丈夫だ？もうこういうとこだでよ。あ、家が潰された。家が潰された。あ、家が潰された。家が。なんなのやこれ。あ、ガスボンベの。ラーメン屋立ち寄ったのか、ラーメン屋。漏れてきて。
気がつかなきゃいいけど。お前の家だよ。うわすげえ。やばい。車ある、車ある。まだ動いてる。やばい、やばい、やばい、やばい。あそこの人いた。あ、ちょっと待って。やばい、やばい、やばい。ありがとう、父さん。忘れないよ。うわ人が逃げろ逃げろ。あ、大丈夫、いなさい、ここに。大丈夫ここまで登らないうわこんなに高くないから。うわうわ이렇게 해일과 지진은 이 바다나 육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바다 해양의 지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판 구조론을 보면 이렇게 판대가 태평양판, 나즈카판, 남미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이런 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저 지형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 용암이 이제 분출을 한다든지 충격에 의한 해일에 의해서 지금 본 영상처럼 파도의 높이가 20m, 30m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육지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진에 의해서 지진의 피해도 있지만 해일에 의해서 바닷물의 파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육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필리핀판과 이제 유라시아판 이렇게 이제 인근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해양 지도를 보면은 이제 불의 고리 상으로 그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피해가 이제 제일 많은 편에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해양 지진이라든지 또 지진의 이제 피해를 이제 많이 보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지진 현황을 보면 4.9에서 5.3 정도 되는 강진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울산의 5.0 지진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우리나라의 지진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한 녹색은 한 2.9도 정도, 노란색은 3에서 4, 주황색은 4에서 5, 빨간색은 이제 5 이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있죠. 여기 이제 빨간색은 5도 이상의 강진이 있었던 곳이고, 그 주황색 4도에서 이제 5도 사이 이 강진은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나머지 2도에서 4도 사이는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년 지진의 발생 횟수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제 평균 매년 25회 정도가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0회, 2016년도에 이제 34회를 보면 지진의 횟수는 30회에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내진 설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물의 내진 대상 건물이죠. 201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는 이제 설계 기준 강도가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에 해당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진 대상 건물이 약 143만 동 정도 되는데 47만 정도가 내진 성능을 갖고 있고, 나머지 약 63% 정도는 내진을 확보를 못한 그런 건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진이 왔을 때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 약 47만 동, 그래서 전국 대비로 보면 약 33% 정도만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63%는 지진이 왔을 때 내진 성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내진 설계 이제 기준을 보면 1988년도에는 6층 이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들만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6층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2005년은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2015년에 들어와서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2017년도 2월 전까지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들은 이제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나 이제 복지시설 같은 거는 층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가 되고 있고, 또 새로 짓는 모든 주택들 2층이건 1층이건 100제곱미터건 간에 새로 짓는 주택들은 내진 설계의 이제 의무 대상 건축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하고 규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들은 이제 내진율이 낮기 때문에 내진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을 구조적으로 검토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이 건물은 어느 초등학교 건물인데,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이제 그 콘크리트에다 외벽재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울산과 같은 이런 5도 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는 이 벽체에 있는 이 조적들 건물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붕괴가 되거나 크랙이 가거나 이제 위험한 시설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기존 건물을 이제 구조를 이제 이렇게 보강하게 되는 겁니다. 기둥하고 보호하고 볼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브레싱을 걸어서 구조를 이제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이제 내진 성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 보강을 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들, 지금 이제 국공립, 그다음에 사립, 학교 교육연구시설들은 이제 대부분 구조 보강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건물이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현재의 그 내진 설계의 기준들이 대부분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이제 새로 지을 경우에는 모든 건물이 다 내진 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진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집안 조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볼링 테스트 기계를 갖다가 시추를 해서 땅을 밑에를 이제 파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집안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추를 하게 되면 저 저변에는 안반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땅의 구조는 맨 위에 면이 이제 표토층이 되겠죠. 흙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화암이고, 연암, 경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깊이에 내려갈수록 이제 안반이 나오고, 안반의 강도도 아랫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각 지층의 이제 동역학적 특성을 파악을 하려면 이 지층에 내려가면서 지형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땅의 지형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 시출한 곳에 이제 샘플을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반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이제 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이제 밀도라든지 뭐 지하 수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죠. 각 지층의 이제 변형률 또는 이제 전단 탄성 개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조사한 거를 시추 주상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에 시추한 높이에 따라서 지형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지형의 깊이에 따라서 땅의 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추 주상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형 위에다가 그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진 성능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진 성능 수준이 조금 추상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구분을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내진 특등급은 매우 큰 재난이 있거나, 내진 1등급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내진 2등급은 재난이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진 등급의 특징은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시설의 등급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지형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진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진 설계 방법에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진 구조설계, 재진 구조설계, 면진 구조설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진 설계의 비교 방법은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내진 설계를 잘 봤죠. 일반적으로 이제 내진 구조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는 편이고, 특수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재진 구조나 이제 면진 구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제 건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근거리 대피, 건물 밖으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고, 또 침착하게 상황을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건물이 흔들리게 되고,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천정에 있는 부착된 천정 부분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낙하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상 밑이나 먼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을 이제 대피를 하게 돼 있죠. 또 이제 진동이 약한 진동일 경우에는 이제 건물 바깥으로 이제 탈출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건물 바깥으로 이제 탈출할 경우에 대부분의 6층 이상의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사용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전기가 나갔을 때 이제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하지만, 비상발전기 자체도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흔들림에 의해서 내려갈 수 없다면 이제 정지하게 되죠. 그럼 이제 더 위험한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단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대피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변에 화재가 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불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고 또 질식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수건을 적셔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이나 산사태나 뭐 해일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로 볼 수가 있죠. 건물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가 이제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이 화재 중에서 제일 많이 화재가 나는 부분이 이제 주택 부분이고, 소각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음식점, 기타 건축물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주택에서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게 이제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난방 기기에 의해서 종류별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에서 보일러라든지 전기 장판이라든지 또는 나무나 목탄 난로, 전기 히터라든지 스토브 이런 거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에서는 전기나 또는 이제 주방 기기들 사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부주의에서 오는 이제 사고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이제 사망자의 원인을 보면 연기나 유독가스 이런 흡입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고,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화재의 원인별 규정을 보면 이제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제일 많고, 또 전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소방에 대한 이제 규정들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이나 탈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머뭇거리다가 큰 화재로 인해서 피난이나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화재가 난 곳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질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먼저 탈출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을 이제 탈출하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 화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가 나간다든지 또는 비상 유도등이 보이질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인지할 수 있는, 내가 건물에 위치하는 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비상구라든지 또는 계단이라든지 탈출구라든지 피난층, 가장 가까운 곳에 외기에 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항상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 감각적으로는 계단의 위치라든지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 처음 가는 건물에 자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른 건물과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평소와 다른 연기 냄새가 난다거나 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이제 반드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기가 이제 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뭐 어디서 훈련을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대피를 못하고 멈칫거리다가 피난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피난 유도 등에 따라서 가까운 이제 출구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고 또 연기 반대 방향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대피 피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각적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건물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출구라든지 비상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 외기에 면하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탈출 시에는 절대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의 이제 상부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부층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이 아래로 탈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부의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항상 건물의 이제 관리는 누구나가 다 인지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 피난구 또는 계단 또는 비상구, 피난층, 이 평상시에는 관리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이 비상시에는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비상 탈출구라든지 최소한의 그 출구를 물건을 쌓는다든지 또는 이제 비상구에 대한 위치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비상시에 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평상시에 이제 건물을 사용하거나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탈출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출구라는 생각을 갖고 유지관리라든지 또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멀티플렉스관을 찾게 됩니다. 멀티플렉스관들은 이제 주로 건물의 상부층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10층에도 있고 20층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 멀티플렉스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영화 상영관의 로비 이 정도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아는 거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와 영화 상영관의 로비 이 정도밖에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피난에 대해서 영상으로 피난 탈출구의 위치라든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또 본다 하더라도 홍보가 피난에 대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조명이 이제 낮아지고 스크린상에서 몰입돼서 영화를 이제 시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전에 그 피난에 대한 홍보 영상에 대한 건 싹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곳에 이제 화재가 나면 자기가 이제 영화관에 자기가 몇 번 영화관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조차도 잘 인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구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조차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명이 낮다 보면 또 화재가 나서 조명이 다 나갈 경우에는 뭐 영상이고 또는 조명이고 또 비상등밖에 남질 않겠죠. 그게 답니다. 그럼 이제 어둡다 보니까 문의 위치조차도 이제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제 탈출을 할 텐데 우리가 들어온 곳이라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화 상영을 하는 이제 로비까지 온 게 다기 때문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 계단은 어디에 있는지 또는 탈출할 수 있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틀림없이 만들어 놨을 텐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최소한 영화를 보면서 또 여러 번 영화관에 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길로만 다녔다라고 하면 또는 탈출구에 대한 피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건물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인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가 있는 위치와 가장 빠른 길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는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시작을 해서 일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또 피난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피난시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탈출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화재가 일어나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탈출을 한다라고 하면 다 생존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명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지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유도를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한 많은 인명피해가 나겠죠. 내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이 화재로 인한 피난이나 탈출은 우리 시설물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방화구역을 보면 이 방화구역은 발화 지점에서 더 이상 옆방이라든지 위층으로 이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화 구조로 된 바닥벽, 뭐 각종 방화문, 자동 셔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획하는 거를 이제 방화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면적별로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 방화구역을 해줘야 됩니다. 또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해줘야 되고, 면적별 이제 구역 중에서 이제 1000제곱미터로 이제 방화구역을 하는데, 이 불연제가 사용했을 경우 이제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화구역을 해줍니다.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또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600제곱미터마다, 불연제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500제곱미터 하나인데 거기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마다 이제 구획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층별로 구분을 보면 지하층의 모든 층들은 이제 층별로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이 3층 이상의 모든 층에는 층별 구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면적별로도 한 층에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갈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이제 구획을 해야 되고, 층별로는 또 무조건 1, 2층을 제외한 지하층 3층 이상의 모든 층에는 층별로 이제 구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지하층이라고 했을 때 지하층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완화가 돼서 30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마다 이제 방화구역을 해줘야 됩니다.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방차가 오더라도 화재에 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관이 11층까지 올라가든지 이제 사다리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설로서 굉장히 강화를 해 놓은 겁니다. 일반층에 비해서 일반층보다 이제 5배 정도의 규정을 까다롭게 해놓은 거죠. 이제 평면적으로는 그렇고, 층별 이제 구획을 보면 지하층하고 3층의 모든 층에 층별 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보면 지하 1층, 2층, 3층에 있다라고 하면 층마다 지하 3층에 지하 3층, 2층, 1층 이렇게 구획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모든 층이기 때문에 3층부터 11층, 12층, 13층이 있다라고 하면 1층, 2층은 층마다 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1층은 바로 1층이 피난층이기 때문에 이제 탈출하면 되겠죠. 2층은 한 층만 내려오면 탈출하기 때문에 이 방화구획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3층 이상의 모든 층들은 이제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마다, 또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인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600제곱미터마다, 또 실내에 접하는 마감이 이제 불연제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에서 이제 1500제곱미터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다. 이 방화구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보면 일정한 부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장소에 있는
인명 피해를 이제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계단으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한 곳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전소가 되기 전에 빨리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획이 이제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그 층마다 방화 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층별로 구획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방화 셔터나 방화 문으로 해서 층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방화문에는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열을 차단시켜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열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이제 30분 이상. 그 을종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지탱해주는 문을 이제 방화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 지하층에서 지상층까지 모든 층은 구획별로 이렇게 1000제곱미터마다 2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할 경우에 방화문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갑종 방화문을 이제 설치하게 되죠. 1시간 이상 열을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고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방화문이 그 공간이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됐다라고 하면 요 복도로 나가는 요 부분을 이제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화문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화재가 나더라도 바깥으로 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문을 갑종 방화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시설물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또는 소방법에 의해서 면적별 또는 층별 또는 용도별로 방화 구획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는 평면적으로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지만 그 면적에 따라서 방화문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구획을 이렇게 1000제곱미터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구획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획이 돼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된다는 거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화구획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 방화구획의 이제 갑종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는 항상 이제 닫힌 상태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화재 감지기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닫히는 탈출 방향으로 이제 밀고 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되는 건물인 경우에 이 복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구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이제 방화문인데 이제 벽에 이렇게 밀착돼서 부착되어 있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방화구획은 언제나 이제 닫힌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열려 있는 경우는 자탐 설비가 이제 작동을 해서 화재가 나면 열 감지기나 이제 연기 감지기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이 문은 이제 자동적으로 180도가 이렇게 닫히고 90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닫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을 이제 방화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각 층 또 방화 구획된 부분을 이제 발화 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최소한 이제 보존할 수 있게끔 인명 피해를 최소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한 곳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밀고 나가는 문이라서 이쪽이 안쪽, 이쪽이 바깥쪽 또는 탈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문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비상 유도등이 있죠.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방화구획 같은 건 이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틈이 생긴 경우에 이제 내화 충진제로 이제 메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기나 유해가스가 방화구획을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잘 보면 일반 문 같은 경우에는 천정 부분하고 프레임이 벽 부분만 있고 바닥은 이제 프레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 문에 해당이 되고 이 바닥문은 반드시 천정, 벽 쪽, 바닥 쪽에도 이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게 되면 180도로 이제 닫히거나 90도로 닫히게 되면 어느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라든지 연기가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기밀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방화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는 자탐 설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상시적으로는 면적별로 이렇게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데 천정을 보면 이제 방화 셔터가 천정에 이제 숨어 있다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되면 사람이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방화 셔터에는 항상 그 위치에
비상 유도등이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요게 이제 비상구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 밀면 닫힌 상태에서 밀고 이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방화 구획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셔터를 이제 자동 방화 셔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천정 부분도 화재가 나면 화재가 이제 천정을 타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방화 구획을 천정에도 해줘야 되고, 덕트나 파이프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방화 구획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댐퍼를 설치를 해서 연기나 또는 열이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또 우리 방화문은 30분 이상을 이제 열을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능 실험을 보면 우측 거는 이제 일반문, 좌측 거는 이제 방화문인데, 고로에서 여기 안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열을 이제 발생을 시키면, 일반문 같은 경우에는 열을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겋게 붉은색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화문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열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이제 설계 시에 이제 방화문에 대한 이제 규정, 성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표시가 시방서라든지 아니면 도면 일부에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 공사할 때 방화문이 설치가 돼서 화재가 났을 때 자탐 설비에 의해서 또는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닫힐 수 있고, 또 기밀성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것처럼 열을 차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 방화구획이 완벽한 방화구획이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방화구획이 제대로 돼야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 방화문에 의해서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 시에 이제 소방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에 대한 거, 옥내 소화전, 소화기, 고개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이제 교육 연구 시설이죠. 학교 시설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집회 시설이나 이제 운동 시설. 지하층인 경우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영화 상영관, 또 백화점 같은 이제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이제 판매 시설, 또 6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정신 보건 시설. 지금 이런 시설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을 의무화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나 5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교육연구시설에 간이 합숙소, 두 시설에는 간이 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이제 설치 기준을 알아보면 이제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 분사 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 따라서 물 분사의 반경이 조금씩 틀립니다. 무대불이라든지 또는 특수 가연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7m 이하, 또 일반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2.1m 이하,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2.3m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클러가 이제 물이 틈이 없이 이렇게 이제 분사가 되어야 됩니다. 빨간 거하고 빨간 거의 간격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되겠죠. 그거를 S라고 표시를 하고, 스프링클러의 물 분사 반경은 이제 R이라고 하면 헤드의 간격은 2R 코사인 45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일반 구조인 경우에 이제 3m. 그래서 헤드와 헤드의 간격은 이제 3m.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3.2m 이렇게 간격으로 해서 물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천정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R 코사인 45도는 헤드와 헤드의 간격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죠. 그러면은 헤드에서 여기 중심까지 이렇게 이제 선을 잇게 되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알려면 요 A와 똑같죠. 이 길이와 이제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반지름 R이 C와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요 A에 대한 H가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 A의 거리는 B와 H, C와 H의 거리는 이제 A가 되겠죠. A는 BH 플러스 CH가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 BH의 거리는 C, 요거는 C 코사인 B가 되고, 요 H하고 C의 거리는 B 코사인 C가 됩니다. 요게 이제 45도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고, 이 물 분사의 반경이 이제 R이기 때문에 2R
코사인 45도가 되면 각각 헤드의 거리는 일반 구조일 경우에 3m, 내화 구조인 경우에 3.2m, 아파트인 경우에 이제 4.5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천장에 설치가 되는 헤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제 설치를 우리가 천정 도면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 설비 도면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배관하고 헤드의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옥내 소화전은 생긴 게 우리 건물에 보면 건물 내에 이렇게 소화전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이제 종류는 다 동일한데 소화전 함에 색깔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를 보면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호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은 화재가 이제 발생했을 때 화재를 감지한 누구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제 화재를 이제 진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옥내 소화전입니다. 그럼 이제 옥내 소화전도 이제 설치 기준이 있겠죠. 3,0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연면적을 갖는 경우에는 소방 대상 건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또 지하층이 있다거나 무창층, 창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4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은 이제 설치가 돼야 되고, 또 3,0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제 노유자시설에는 또 옥내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 옥내 소화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지하 터널이라든지 연결 통로 같은 경우가 있죠. 길이가 1000m, 1km가 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주차장이라든지 차고 같은 경우에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옥내 소화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공장이나 이제 창고 시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불이 잘 붙는 이런 물체 보관하는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 용량의 약 750배 정도 되는 옥내 소화전에 이제 불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이 노즐, 이 호스에 의한 노즐은 제곱미터당 1.7에서 7kg 정도 되는 압력을 가져야 되고, 방수량, 물의 수량은 약 130리터 분당 뿜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스의 길이는 각 그 소화전 위치에서 25m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호스의 길이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 지금 이제 이게 옥내 소화전은 이제 건물 안에 각 층에 또는 구획마다 이제 설치가 되는데,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 이제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물의 화재를 확산시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데, 주로 이제 1층, 2층 부분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옥외 소화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1층이나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되고, 방수의 압력은 옥내 소화전보다는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에서 7kg 정도, 이 방수의 분사 능력은 350리터 분당, 옥내 소화전은 130이죠. 그래서 이제 2배 이상의 방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호스의 이제 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방 대상 건축물의 각 부분에 이제 호수의 적결구까지 이제 수평 거리는 약 40m 정도. 그래서 호수의 길이가 옥내 소화전의 길이보다 더 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화기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이동식 분말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이제 설치 대상 건축물들은 위락시설이라든지 공연장,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모든 용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당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공연장, 집회장은 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까지, 관광, 휴게시설까지는 100제곱미터당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고, 1, 2, 3 이외의 모든 용도는 200제곱미터당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분말 소화기, 포 소화기, 가스식 소화기, 주방 화재용 소화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 소화기에 보면 A, B, C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다 있으면 일반적인 화재라든지 유류라든지 전기 화재에 다 쓸 수가 있고, A만 표시되어 있으면은 일반, B만 이제 표기되어 있으면 이제 유류, 기름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소화기고, C만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전기 사용되는 이제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이 포소화기는 일반하고 이제 유류만 해당이 되고, 가스식 소화기는 AC 일반적인 소화와 전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류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또 포소화기는 또 전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이제 분류에 나타난 A, B, C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이제 화재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소화기의 목적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누구도 빨리 신속하게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소화기의 사용법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작은 불씨가 생겼을 경우에는 소화기에 이제 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그다음에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작은 불씨에서 초기에 화재를 이제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소화기 사용법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돼서 이 건물의 큰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치 규모들이 있지만, 이런 기준에 이제 따르다 보면 이 어떤 건물이든지 그 실의 면적이 뭐 30제곱미터라고 하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10평, 뭐 15평 정도 되죠. 그럼 한 실의 규모가 10평, 15평, 뭐 2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각 실에 또 사용하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설계할 때 반드시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밖에 시설에 우리 이제 주택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라든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도 반드시 소화기가 한 세대당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제 비치를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소화기에 대한 위치,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화기에 대한 것들은 사용도 잘 해야 되겠지만 설치 기준에 따라서 실마다 이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화문에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죠. 우리 천정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연기 감지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열 감지기입니다. 우리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열은 과하지 않는데 이제 연기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기가 먼저 감지를 하고 이제 센서에서 이제 화재 발생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또 연기는 작은데 열이 많은 경우엔 열 감지기에 의해서 경고음을 울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도 설치 기준이 있는데, 계단이나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가 되고, 이 복도 같은 경우에는 30m 이상인 경우에 30m마다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바닥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75제곱미터 한 개씩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뭐 교정,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들은 반드시 이 자탐 설비인 연기 열감지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연결 송수관 송수구, 옥내 소화전 송수구,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외부에서 건물을 지나다 보면 외기에 이제 노출이 돼서 소방차가 왔을 때 가장 신속하게 이 송수관을 연결을 해서 소방차에 이제 물차가 소화 호스를 이제 공급을 해서 건물 내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방차가 송수구에다가 호스를 연결을 해서 물 공급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 송수관 송수구 또는 연결 송수 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 송수구 설비. 지금 이제 스프링클러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 소방차에 이제 물 공급을 하고 스프링클러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지만, 이 옥내 소화전의 관이 건물 내에 있는 물탱크의 물량이 작다라고 하면
물탱크 용량만큼만 이제 옥내 소화전에 물을 이제 사용할 텐데 계속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옥내 소화전을 이제 소방관이 옥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소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호스를 다 갖고 다니면서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연결 옥내 소화 송수구에다가 소방차의 물차의 호스를 연결을 하고 소방관이 옥내 소화전의 관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는 게 송수구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 시설의 이제 설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소방 설비 기준은 이제 소방 설계에서 하게 됩니다. 기계와 전기, 물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기계 설비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분야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건축 설계 시에 건축 설계자가 이제 컨트롤을 해 가면서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계 전기 또는 건축에서 이런 소방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율이 됐을 때 좋은 이제 설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에 대한 방화 구획에 대한 또 소화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또 알아봤고 특히 이제 지진이나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은 건물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건물에서 상주하고 있는 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최소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끔 피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는 하겠지만 이 설계라는 거는 설계자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지하고 출입구의 방향이라든지 또 출구의 위치라든지 또는 층간 방화라든지 설계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이 동선이라든지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은 탈출할 수 있는 문의 위치라든지 통로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설계자에 의해서 조금 더 피난, 탈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된 디자인은 피난이나 탈출을 용이하게 또 쉽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동선 체계를 가질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설계자들은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죠. 그런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피난이나 탈출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시 어떤 건물에 있을 때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제 이용할 경우에 그 건물들이 이제 피난에 대한 시설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 또한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재해로 인한 인재로 인한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항상 피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